배우는 TV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 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 리슨이었죠. 그리고요, 영화는 마치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나온 듯 뭔가 찜찜하고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뭔 영화냐? 뭔 결말이 뭐냐? 이거 후속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냐? 돈 아깝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스필버그 감독은 이미 그 해답을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초 3월 SXSW 영화제 기조연설 무대, 스필버그 감독은 이렇게 단언을 했죠. 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구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직 직접 UFO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 우주에서 문제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UAP가 먼 별에서 오는 외계인이 아니라 미래 우리 인류가 50만 후가 된 시간 여행으로 돌아와 우리의 시대를 관찰, 기록하는 인류학자일 수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지오쌤 채널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레이 외계인이 미래 인류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론들 예전에 지오쌤 채널에서 특종으로 몇 차례 컨텐츠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말이 나왔으니 우선 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요, 미래인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볼턴 테크 유니버시티의 생물인류학 교수이자 인간 진화 해방 연구가인 닥터 마이클 필베스터가 그의 저서 Identified Flying Object에서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UFO 전문가들과 일부 과학자들도 이 이론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The Extra-Terrestrial Model, Revelation, The Future Human Fest를 통해서 그 이론들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집대성했습니다. 분명 스필버그 감독도 이 이론에 심취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이전인 1970년대부터 자크 발레의 가설과 그레이 외계인에 심취되어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영화를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 개봉한 Disclosure Day는 맞습니다. 앞선 영화인 미제와의 조우, 그 영화의 후속 버전인 것이었죠. 자, 어쨌거나 미래인간 이론의 핵심은 뭐냐? 그레이 외계인이 우리 인류의 미래라는 겁니다. 후덜덜하신가요? 그레이의 모습을 소환시켜보자고요. 큰 머리, 큰 눈, 작은 몸, 얼굴, 몸에는 털이 없고 단단한 팔다리까지. 자,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점점 진화를 거듭하면은 뇌 용량이 증가하고 얼굴은 축소됩니다. 신체는 약화되어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십만 년 후에는 기술, 환경의 영향으로 그레이라이트 형태가 된다. UFO는 시간여행 기계로서 미래 인류학자가 과거 우리 시대를 연구, 관찰하려 온 일종의 디바이스이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지구의 환경 제한,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고 조사에 관한 연구 또는 번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하고 실험했던 이유가 바로 그레이들의 번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 인류의 DNA 유전자를 수집한다는 거죠. 미래 인류인 그레이들은 어떤 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연 번식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론을 더 따지고 올라가자 보면요, H.G. 웰스의 타임머신에서 엘록이라고 불리우는 미래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졸던 하퍼, 다니오 알커노 등의 과학자들은 그레이를 인류 진화의 경쟁자로서 현재 우리와 같은 인류를 진화적으로 멸종시키고 생존한 미래 인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까지 언급되었던 수많은 다른 외계 종족들, 다시 말해서 타이탄족, 노르딕, reptilian, 메티스들은 다 뭐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참 미스터리하다는 건데요. 자, 궁금하시죠? 지금 이 순간 데이비드 그로시가 드디어 또 한 건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UAP 청문회에서 비인간 지적 생명체의 존재와 UAP 회수 프로그램을 까발렸던 데이비드 그로시가 2026년 6월 9일 캐피털 힐 기자회견에서 US 정부가 여러 종류의 외계 생명체를 알고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넷플릭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주장을 했죠. UAP 크래시 리트리버에서 최소 4종의 별도 외계 종족이 확인됐다. 아이구야, 이거 정말 스필버그 영화는 그야말로 포문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레이 외계인의 출연과 에밀리 블런트의 마지막 대사 리슨의 의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에릭 데이비스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종족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죠. 어쨌거나 미스터리나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레이, 작은 체구, 큰 머리, 눈, 고전적 에브덕션 납치 종족이죠. 놀딕, 키가 크고 인간형, 금발 북유럽 외모, 자애롭고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reptilian, 비늘 피부를 가지고 있고 리저드 라이크, 지배 조작 관련 음모론에 연관되어 있죠. 인섹토리언스, 멘티스, 고추형, 프레잉 멘티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에브덕션의 감독자, 과학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스필버그의 디스클로저 데이 영화 속의 에밀리 블런트, 사실 이 캐릭터 말이죠, 이게 그냥 스필버그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즈웰 UFO 추락 사건 당시에 미 육군 여성 항공대 509 폭격 비행단 소속 비행 간호사 마틸다 메겔로이가 그녀가 남겼다는 에일리언 인터뷰라는 책이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대로 한번 보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서 우선 핵심만 말해본다면요, 에일리언 인터뷰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은하계를 지배하는 문명권인 도메인과 대립하던 구제국이 범죄자, 반역자, 예술가 등 통제 불가능한 영혼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 행성이다. 인간의 본질인 영혼, 이스비는 불멸의 존재이다. 하지만 지구 상공에 설치된 강력한 전자그물망과 기억 삭제 장치 때문에 인간은 죽는 순간 모든 전생의 기억을 빼앗긴 채 다시 지구의 육체로 환생하는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된다. 인류가 고대 역사와 외계의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강제적인 기억 소멸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어떠신가요? 그럴듯하신가요? 아니면 개구라처럼 들리시나요? 이제부터요, 그걸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사실 개우쌤 시청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걸 다루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애써 미뤄왔습니다. 왜냐, 사실요, 이 책 에일리언 인터뷰는 일종의 현대판 신화로 분류되어 왔었죠. 물리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1947년 로즈웰 사건이라는 역사적 팩트 위에 정교한 우주론적 서사를 얹어서요, 음모론 커뮤니티에서 매우 강력한 내러티브적 힘을 발휘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또 하나 위험했던 부분은 이 책의 내용이 사이언톨로지 교리나 영지주의 세계관을 UFO 담론에 결합한 부분이라는 건데요, 잘못 이해하면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 같은 수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헤어나오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UFO 전문가들도, 저나 UFO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리를 좀 두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핵심 용어도 하나 알아둬야 합니다. ESB, Immortal Spiritual Being,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개소리냐? 네, 인류의 기원을 육체적인 진화가 아니라 고대의 고도로 발달한 영적 실체들이 육체라는 용기에 갇힌 것으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말이죠, 고대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물질 세계, 육체는 영혼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다. 인간은 외부의 지배자, 즉 구제국에 의해서 기억이 조작되고 억압받는 존재이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 아니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장치이다. 그런데 말이죠, 저처럼
태어난다는 개념, 이거 말이죠. 사이언톨로지의 오티언 등급에서 가르치는 고위 비밀 교리인 제노 신화와 정말 토시아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여간요, 이번 컨텐츠 무척이나 부덜덜합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가시죠. 1947년 7월 8일 아침, 마틸다는 평소처럼 기지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죠. 마틸다가 기지 내 병원으로 향하던 중 헌병 2명이 다가와 그녀를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죠. 대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실험용 비행기 기체가 추락을 했는데 생존자가 발견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마틸다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령은 생존자를 계속 그것, 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호칭할 리가 없었을 테죠. 그 순간 마틸다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납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구석에 작은 의자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마틸다는 그 존재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의주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머릿속으로 낯선 생각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몸은 당신들의 몸과 다릅니다. 음식도 공기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죠. 마틸다의 머릿속으로 들려온 대화. 마틸다도 머릿속 생각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존재가 응답했습니다. 나는 에일이라고 합니다. 이후 6주 동안 마틸다는 에일과 텔레퍼시로 교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의 녹취록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고요. 역시나 그 내용은 60년 동안 봉인됐습니다. 그러다가 마틸다는 암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은 84세의 마틸다는 결국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저는 이 비밀을 6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제 84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 존재 에이릴이 마틸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참 후덜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외계인 음모론이나 SF 소설로 치부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후덜덜하다는 겁니다. 2026년 5월 미국 전쟁부 디파트먼트 오브 워 공식 사이트인 world.gov/UFO에서 펄슈 릴리스 영점이 공개됐습니다. 지오쌤도 초극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161개의 파일이 기밀 해제되었죠. FBI 파일, 나사 파일, 국무부 전문, 군 UAP 영상 28편, 역시나 그 안에 로젤 관련 파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5년 동안 잠겨있던 것들이 미국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지금 하나씩 잠금 해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미국 의회에서 데이비드 그러시라는 전직 정보 당국자가 선서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인간 기원의 기체와 생체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75년 동안 의회에서도 숨겨온 비밀 UFO 에일리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선서 증언이었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고요. 이 사람은 그 위협을 감수하고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고 정부가 파일을 공개하고 전직 정보 당국자가 의회에서 선서 증언을 하는 상황이죠. 후덜덜하지 않으신가요? 전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947년 7월 경납고한 어두운 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봉인됐던 이야기, 마틸다 메겔로 그리고
왔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에이린이 속한 문명의 이름은 도메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고요. 도메인은 그 우주의 약 4분의 1을 지배하는 문명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수조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문명이라는 거죠. 도메인의 유일한 목표는 신분, 프로그레스였다는 겁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탐험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도메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올드 엠파이어. 그런데 이 문명은 도메인과 완전히 달랐죠. 도메인이 기술과 탐험으로 확장을 했다면 올드 엠파이어는 힘과 무력으로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올드 엠파이어의 무기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핵무기, 두 번째는 전자무기, 세 번째,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힘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행성 규모의 마인드 컨트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후덜덜 하시죠. 이게 말이죠.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의 의식을 동시에 통제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올드 엠파이어는 이 세 가지 무기로 수천 개의 행성을 지배했습니다. 저항을 하면은 핵무기로 쓸어버렸다죠. 소통하려 하면 전자무기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를 마인드 컨트롤로 통제했다는 거고요. 도메인과 올드 엠파이어는 수천 년 동안 싸웠습니다. 길고 긴 전쟁이었죠. 자, 어쨌거나 결국 도메인이 이겼습니다. 올드 엠파이어의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올드 엠파이어는 수천 년 동안 수천 개의 행성에 비밀 기지를 세우고 장비를 설치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정부가 무너지자 대부분의 시스템은 꺼졌다고 하는데요. 운영자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일부의 시스템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운영자가 없어도요,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한 자율작동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계 안에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에이릴이 로즈웰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 태양계 안에서 자율작동 중인 올드 엠파이어 잔존 시스템을 조사하러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에이릴의 기체가 전자파 무기에 노출되어 버렸죠. 항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기체가 통제를 잃었죠. 그리고 로즈웰 외곽 사막에 추락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관해서 수조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킨 문명이 지구에 와서 전자파 무기를 받고 격추됐다. 좀 유치한 논리이죠. 하여간 좀 더 알아보자고요. 그렇다면 에이릴은 왜 살아남았는가? 추락을 했는데 어떻게 부상이 없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에이릴의 설명이 참 대단했습니다. 자, 어떤 논리인가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나는 ISB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SB, Immortal Spiritual Being.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요, 불멸의 영적 존재란 겁니다. 아이, 지가 뭐 불멸의 이수신창구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간 이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SB입니다. 순수한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어떤 거리도 창조하고 이동하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형체를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맞습니다. 몸뚱아리는 선택사항이란 거죠. 에이릴에게는 임무가 있으면 몸을 입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몸을 벗어버리죠. 로스웰 경납부 의자에 앉아있던 그 회색의 몸, 키 90cm, 손가락 3개, 입도, 코도, 귀도 없는 그 몸, 그건 에이릴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릴이 이 임무를 위해 타고 온 도구였다는 겁니다. 몸이 추락해서 파손이 됐어도 에이릴 자체는 다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었죠. 차량이 망가졌을 뿐 운전자는 멀쩡한 것처럼 말이죠. 잡으셨나요? 이 부분이 바로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그레이 외계인이 사슴, 새, 동물이나 곤충 등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변형해서 인간의 눈과 의식에 보였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걸 못 잡아낸다면 그야말로 뭔 개소리를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겠죠. 에이릴이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었죠. 들어보시죠. 우주의 모든 의식체는 SB입니다. 인간도 포함해서 말이죠. 마틸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멸이 아니지 않느냐?
어디에나 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냐고 말이죠. 에이리의 답은 이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신 이후로는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내진 이후로 이게 참 부덜덜하다는 건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에이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행성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거죠. 올드 엠파이어가 BC 8000년경에 건설한 감옥.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인류의 문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 그렇죠. 수메르 문명이 등장하던 시기. 이집트 문명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올드 엠파이어가 지구를 감옥으로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대충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예상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수감자는 누구였을까요? 에이린이 말했습니다. 정치범, 예술가, 자유사상가,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올드 엠파이어의 지배에 저항하는 자들,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 질문하는 자들. 올드 엠파이어는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지금 지구에 사는 우리 지구인의 선조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80억 명이 전부 그 불가촉 천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부덜덜하신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감옥에는 담장이 필요하겠죠. 올드 엠파이어의 담장은 태양계 전체를 둘러싼 방어막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 에이린은 이 방어막에 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1단계,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